해무가 짙게 깔린 이른 아침, 거제도 둔덕기성입니다. 여기는 무신정변으로 유폐당한 고려 의종이 3년 동안 갇혀 있었던 곳입니다. 거제의 신라 문무왕 때 지명은 상군, 고려 때는 거제현으로 불렸는데 상설이라 쓰인 고려 와편이 둔덕기성과 산아래 거림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정돈된 건물지와 입지, 수많은 토기편과 와편으로 미루어 거림리는 한때 상군의 치소였고 둔덕기성은 배후성이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심 취소는 동쪽으로 이동하죠. 거제도는 개경 반대쪽입니다. 의종은 바로 전대의 왕이니 수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낸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문신들을 모두 살해하여 국정이 마비될 정도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아무리 왕이라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놓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인종도 공부에 힘쓰지 않고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의종을 그리 탐탁해야 하지 않았으나 혼란을 우려하여 심지어 모후였던 공예태후 임씨의 반대에도 황태자가 됩니다. 이면에는 정몽주의 10대조인 정승명의 보호가 있었는데 후일 간언에 미움받아 되려 이종에게 내쳐지게 되니 고려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이미 인종 때 트고 있었습니다. 1144년 섣달 금음, 귀신 쫓는 의식인 나리에 참석한 정중부에게 이제 같은 해 5월 급제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장난을 걸어옵니다. 초급장교인 정중부는 주위에 도열에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세상 무서운 건 모르는 약관의 청년이었던지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린 것이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정중부는 그 자리에서 김돈중을 제압해버리는데 김부식이 되려 이것을 문제 삼아 정중부도 똑같이 매질할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권신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던 인종은 그걸 또 허락하죠. 물론 정중부를 총애하던 인종이 귀뜸해져 매질을 당하지는 않지만 무신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의종은 초기 상당한 선정을 펼쳤고 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벌귀족의 행태는 왕권 침범을 넘어 국가를 위태롭게 할 정도였는데 5, 6촌 친족간 혼인하여 출생한 자들을 관직에 오르는 것을 막아 특정 집단이 정계에서 세력화하는 것을 막았고 궁에 있는 사람들과 권세가들이 지방에서 낮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결탁하여 부당이득을 꾀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금과의 외교에 힘을 기울였으며 어려운 백성을 구휼하고 무인들을 감싸주기도 하죠. 고려 제도를 기록한 책인 고금상정례가 기록된 치세이기도 하고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신들을 중용하여 우대하기도 했습니다. 의종이 총애한 무신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같은 인물들이죠. 문벌 귀족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왕권 강화 정책과 개혁 정책들은 저항에 직면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의종은 의욕을 잃고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상실감 때문이었는지 원래 좋아하던 향락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치세 후반의 고려사 기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온통 뱃놀이, 연등회, 잔치 기록으로 가득한데 이를 위해 호수까지 만들고 무너지면 다시 쌓기를 반복하죠. 1154년 평양의 중흥사의 개축과 1158년 황해남도 배천에 중흥궐을 짓기도 하는 등 무리한 건축사업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중흥궐을 지을 때 백성들의 고초는 아내가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의 점심 식사를 마련해야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치와 향락은 국고마저 마르게 만드니 국정의 빈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문벌귀족들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가깝게는 의종의 유의에 따라다니는 문신들의 향락을 지켜보며 굶주림과 피곤에 지쳐 경계를 서야 했던 무신들에게 심경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문신들의 업신여김으로 인해 그 불만이 분노로 자라고 있을 무렵이었고 넓게는 여진정벌과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무신들에게서 문신들이 다시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 가운데 의종의 위치가 문신들에게 기울었기 때문이다 분석하기도 합니다. 1167년 1월 14일 봉은사에서 연등회를 열고 돌아오던 밤중
김돈중의 말이 기사에 화살통을 치면서 튀어나간 화살이 하필 어가 앞에 떨어집니다. 이를 내습으로 여긴 의종은 계엄을 선포하고 역적을 색출하게끔 하는데 문제는 후환이 두려운 김돈중이 입을 닫아버렸고 임무에 성실하지 못했다 해서 견룡지유와 숨검지유 등 14명의 무신이 죄 없이 유배를 가게 돼버리니 역사적 사건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1170년 8월 30일 흥왕사에서 보현원으로 돌아가려다 오문에서 발걸음을 멈춘 의종은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훌륭하구나. 이 땅에서는 병법을 익힐만 하도다. 라며 무신들로 하여금 오병수박희라는 대련회를 하게 합니다. 의종의 의중은 무신들을 달래려는 생각으로 비춰지는데 무신 양성 체계가 없던 고려는 이런 대회를 통해 무신을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신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첩보를 접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람과는 다르게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삼품 대장군이었던 이소웅이 여기 참가했다가 힘에 부쳐 경기를 포기했는데 이 모습을 본 의종이 측근이던 한뢰가 튀어나와 이소웅의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이에 의종과 좌중 문신들이 크게 웃습니다. 임종식과 이복기는 이소웅에게 욕까지 하죠. 이소웅은 당시 61세로 무신 두 번째 품계로 군의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한뢰는 1170년 2월부터 기록에 나타나는 초급 문신으로 20대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비서실 말단 공무원이 참호격투 못한다고 육군 중장의 뺨을 때렸고 대통령과 비서실 공무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웃고 있으며 비서실장은 육군 중장에게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던 무신들의 표정이 새파랗게 질리다가 이윽고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정중부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한뢰에게 가서 따져묻습니다. 이소웅이 비록 무인이기는 하나 벼슬이 삼품인데 어째서 이처럼 심하게 모욕을 하는가? 왕의 만류에 일단락되지만 전국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정중부와 이의방, 이고는 사실 그 이전 정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서에 기록된 계기는 왕이 권신들과 술 먹고 노는 것을 지켜야 하는 본인들의 처지에 분노한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문신과 무신 세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 왕권을 지켜오던 것이 드디어 한계에 달한 것이었지요. 그 중심은 의종의 향락에 있었습니다. 세 명은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면 거사하기로 미리 약속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흥왕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이의방과 이고가 그냥 거사하려는 것을 정중부가 말립니다. 이고가 칼을 빼들고 정중부에게 눈짓을 하였지만 정중부는 이를 그만두게 하였다. 그렇게 왕의 행렬이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이의방과 이고는 앞서가서 순검군을 소집하여 기다리다가 왕이 문 안으로 들어서자 임종식과 이복기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립니다. 한뢰는 빠르게 달아나 임금의 침상 밑에 숨으니 의종이 대신 죽이지 말도록 이야기해보지만 정중부가 되묻습니다. 화근은 한뢰인데도 오히려 왕 옆에 있습니다. 그를 내보내서 죽이기를 청합니다. 왕의 옷을 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한뢰는 이고의 위협에 결국 밖으로 나왔고 이내 칼로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신들은 같은 처지가 됩니다. 행렬의 뒤편에 있던 김돈중은 반란 소식을 듣고 급히 개경 외곽의 가막산에 위치한 군부대로 도망쳐 후위를 도모하려 했지만 정중부의 현상금에 종자가 배반해버리고 이윽고 붙잡힌 김돈중은 처형당합니다.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지 26년 만의 일입니다. 죽을 때 남긴 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한뢰나 이복기와 같은 당여가 아니니 진실로 죄가 없다. 단지 유시의 사변으로 인하여 화가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 죽을 때까지 정변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으니 시대의 흐름은 밀물과 같고 업보는 쌓이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리고 1151년 죽은 김부식의 묘는 19년 만에 파헤쳐져 부관 참시당합니다. 9월 1일 보현원에 갇혀있던 의종은 무신들의 감시하에 개경의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 와중에도 문신들은 보이는 족족 살해당했고 의종은 최후의 회유책으로 이들을 승진시키고 칼을 하사하지만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수문전에 앉아 술을 마시던 왕은 밤이 늦어서 잠들고 이고가 죽이려던 것을 양숙이 막습니다. 다음날 의종은 말을 타고 거제도로 쫓겨가고 태자는 진도로 추방됩니다. 무신들은 왕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100년의 무신정권이 시작됩니다.
1173년 8월 둔덕기성에서 후국 무비와 따르던 가솔들과 함께 3년간 유폐되어 있던 의종에게 환관 배윤제가 찾아옵니다. 동북면 병마사인 김보당은 무신을 토벌하고 의종을 복권시키기 위해 녹사 이경직, 녹사 장순석, 환관 진희광, 환관 배윤제와 함께 거병합니다. 서해 도병마사로 임명된 배윤제는 거제로 내려가 의종을 데리고 경주로 올라오는데 이때 의종의 심중을 기록한 사서는 없습니다. 이미 죽었을 태자를 생각하며 복수심에 환영했을지 과거를 생각하며 부담스러워했을지 본인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보당의 거사는 너무 성급하고 미흡했습니다. 병력 자체도 적은 수였고 경주 백성들이 의종치세의 시달림에 지쳐 서슬퍼런 무신들을 두려워하여 비협조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토벌군 이이민의 고향이 경주였습니다. 백성들에 의해 경주 객사에 갇혀있던 의종은 이이민에게 끌려 고넌사로 옮겨집니다. 의종의 최후는 고려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의종을 객사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서 지키면서 이에 이이민 등을 인도하여 성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의종을 고넌사 북쪽 연못가로 불러내어 술을 여러 잔 올렸다. 그때 이이민이 의종의 척추를 꺾어버렸는데 손을 놀리자 소리가 나니 이이민이 크게 웃었다. 박존위가 의종의 시체를 이불에 싸서 가마솥 2개와 함께 묶어서 연못 가운데로 던져넣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크게 불고 모래먼지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다. 절의 승려 중에서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마솥만 건져내고 시체는 그대로 버려버렸다. 시체가 며칠 동안 떠 있어도 물고기, 자라, 까마귀, 솔개 등이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 전 부호장 필인 등이 몰래 관을 마련하여 시신을 물가에 묻어주었다. 이이민은 스스로 공을 내세워 대장군 벼슬을 받았다. 기골이 장대했던, 무예에 뛰어났던, 한때 왕권 강화에 애썼던, 그러나 향락에 빠져 평생을 보냈던 왕의 최후입니다. 뭇 사람들이 시체를 거두지 않았던 것이 무신들에 대한 공포였을지 속설대로 의종치세의 착취 때문인지 모호합니다. 몇 년 전 금나라 사신이 와서 연회가 열렸을 때 일입니다. 사신이 왕 옆에 앉아 김돈중을 보며 말하기를 저기 얼굴이 희고 체격이 큰 사람은 귀인이고 글을 잘하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돈중이며 상국인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과인의 수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왕의 수명은 길어서 셀 수 없습니다. 지금 조정에 가득한 늙고 젊은 신하들이 모두 죽은 뒤에 왕에게는 냇가 옆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의종이 죽은 고넌사는 형상강과 대천이 만나는 곳으로 문신들의 학살에 이어 의종의 시체가 연못에 띄워지면서 금나라 사신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과거 둔전이 있어 둔덕면입니다. 삼국시대 고분군이 지소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유서 깊은 지소로서 상과 다도해가 펼쳐지는 전망이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한 곳이건만 의종이 보는 심경은 오늘과 같았을 것입니다. 9m에 달하는 동문의 흔적과 유난히 많은 석환, 제사지로 추정되는 모호함이 의종이 자치와 이곳의 과거를 짐작하게 해줄 따름입니다.